평범한 서울의 도시 서민 가정에서 그냥 살았고 그냥 이사를 많이 다녔다? 그 정도 점수 맞춰서 그냥 그래도 이제 관심 있는 전공을 택해서 그냥 학교를 가는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기왕이면 관심 있을 법한 전공을 택한 것이 이제 정치학이었는데 현실 정치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큰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런 뭐 작동 원리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혹시라도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해가 뜨기 전에 새벽이 가장 어둡다? 해가 뜨기 직전이 곧 해가 뜰 거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면 그런 희망을 갖기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유달리 새벽이 어둡게 느껴질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가 이제 노태우 정부 이제 후반부였는데 군부가 정권을 잡고 있는 세상이 곧 끝나갈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에 정말 또 많은 사건들이 벌어졌고 특히 흔히 지금은 이제 5월 전국, 5월 열사 전국이라고도 이제 부르는 그때 당시에 제 또래의 강경대라는 분이 이제 등록금 인하 그런 요구를 벌이는 그런 시위에 참여했다가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만 그때 당시에 백골단이라고 사복 체포조 무장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무술 경관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사복 체포조들에게 백주에 맞아서 죽는 사고가 벌어졌고 그 사건이 엄청나게 충격을 줬던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같이 그 죽음의 진상규명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시위에 나섰고 또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분들의 시신을 국가 공권력이 빼앗아가는 일들이 왕왕 있었는데 그때 이제 강경대라고 하는 분의 시신을 이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또 많은 학생들이 밤새 이제 일종의 시신 사수조 그런 것들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에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참여하면서 세상에 뭐 무서운 단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해하지 못할 어떤 작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비슷한 시점에 그 한진중공업의 이제 최초의 민주노조 위원장이었던 박창수 씨가 안기부에 연행됐다가 의문의 죽음을 이제 당하는데 그분의 시신이 안치되었던 곳이 이제 안양병원 영안실인데 장례식장인데 그때 당시에 백골단들이 장례식장 벽을 부수고 시신을 탈취해 간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한겨레 신문이나 또 대자보 등을 통해서 보면서 굉장히 기이함을 느꼈죠. 이게 사실인가? 특히 그 사진을 봤을 때 흔히들 사진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 신문에 실린 사진이니까 더욱더 믿을 만하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이럴 수는 없는데 이런 장면은 마치 현실을 보여주는 한 장면이라기보다는 굉장한 비현실, 초현실 그런 한 장면 같더라고요. 몰랐던 세상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어, 정치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은 전공서적 이런 것에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거리에서 우리 사회, 나를 규정하고 있는 우리 사회를 규정하고 있는 정치의 비릿한 단면을 더 보게 됐던 것 같아요. 윤금이라고 하는 분이 주한미군 케네스 마클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의해서 굉장히 잔인하게 돌아가셨었는데 그분의 주검이 대학교 교정에 대자보로 이렇게 걸려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봤던 게 갓 스물을 넘긴 제 입장에서는 너무나 충격적이기도 했고 또 그분의
어, 죽음의 진상을 밝혀나가는 과정, 그리고 조사하는 과정, 또 책임자를 처벌하는 과정에서 한 국가가 얼마나 어, 무능력한가, 그리고 또 치졸한가, 그런 것들을 이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90년, 91년, 92년 그 즈음에 봤던 그런 사회적인 풍경들이 어쩌면은 그 이후에 제가 사회를 바라보는 어떤 하나의 시선 같은 것들을 형성해 시켜줬고, 그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아주 젊기도 했으니까 어떤 무언가가 벌어지고 있는 그 현장에 나도 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약간의 뭐 좀 치기 어린 의무감 같은 거랄지, 그리고 또 하나는 궁금함 같은 것도 있었죠. 어, 이제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계속 무슨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보도가 되어 가는데, 실제로 제가 이제 겪어본 그 현장은 매스 미디어가 알려주는 현장하고 사뭇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매스 미디어에만 그 정보들을 의존하기가 싫었고, 그런 현장에 직접 가서 내가 그것들에 대해서 뭐 총체적인 어떤 판단을 할 수는 없을지라도 내 나름대로의 그 현장을 목격하고 싶다, 아니면 참여하고 싶다, 그런 욕구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매스미디어에 대한 뭐 불신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이제 매스미디어의 작동 원리를 알게 된 것이기도 한 거죠. 매스미디어 역시도 시장에서 어떤 뭐 흔히들 우리가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뭐 언론은 사회의 목탁이다랄지 공기다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믿지 않게 됐고,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어떤 매체가 어떤 사람들의 편을 든다랄지, 그리고 그 매체 역시도 사실 어떤 사건이나 정황, 사건들의 전후좌우를 다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 매체의 한계 같은 것들을 이제 알게 됐기 때문에, 그들이 얘기해주지 않는 것, 아니면 그들이 놓치는 것, 보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을 그냥 제 나름대로 그냥 가서 보고 싶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글로 쓰는 기록이든 아니면 사진 같은 것들을 담는 그런 기록이든 제 나름의 어떤 목격담 같은 것들을 음,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욕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욕구 같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매체들의 작동 원리, 그리고 이런 매체들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이제 고민들이 좀 커지면서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보다 그냥 어, 보다 흥미로울까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좀 더 단순하게 전달을 하거나 이러지 않고 싶은 마음들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뭐 어쩌면은 그때 가졌던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글을 쓰거나 누군가에게 읽히기 위한,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사진을 찍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나름의 좀 어설픈 훈련 내지는 음, 욕구를 계속 키워나가는 그런 시간들을 그때에 가졌던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제 침묵하는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매체, 그런 것들을 그때 당시에는 이제 대한 언론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대안이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의 기존의 것들이 갖고 있는 것이 오답이고 정답을 찾아 나가는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다른 목소리라고 해야 될까요? 기존의 목소리가 이렇게 대변하지 않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은 음, 흔히 기존 질서에서는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나 침묵하고 싶은 것이라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이제 하나의 이렇게 대안이라고 흔히들 얘기하는 그런 것이지 않을까라고 지금 이제 생각하게 됐고요. 대한 언론이랄지 그런 것 역시도 그런 역할이 오히려 중요한 것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마침
어떤 작은 매체에 서 일하고 있던 뭐 선배가 있어서 어 같이 일해보지 않을래? 라고 이제 제안을 하셔서 그 매체에서 원래 작은 매체들은 전천후를 요구하잖아요. 근데 저는 어 뭐 그냥 어설프게나마 글도 쓸 줄 알고 사진도 찍을 줄 아니까 그냥 뭐 뭐라고 해야 될까,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그 매체에서 그냥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매체에서 일하다가 97년 하반기에 이제 IMF 직격탄을 맞고 일종의 뭐 정리해고됐죠. 정리해고되고 아 어떤 이 한국 사회의 경제적인 어떤 지각 변동이 나에게도 내 삶에도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구나 라는 것들을 뭐 나름 절감했던 시기.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사회적인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막 이제 불거지는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좀 또 지켜보고 목격하고 싶은 생각들, 이런 것들이 막 같이 막 커져갔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다시 나와서 또 다른 이제 매체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고, 사진에 대한 어떤 갈증 같은 것들을 많이 이제 품었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제가 직업적으로 이제 사진을 찍으니까 하시는 질문들이 사진을 전공하셨나 봐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뭔가 제가 뭔가 좀 덜 배운 것 같은, 그리고 뭔가 이렇게 제대로 정규 과정을 통해서 배운 친구들은 뭔가 더 가진 것 같은, 뭔가 갈증 같은 것들이 점점 커졌고, 그래서 2000년에 이제 대학원을 들어갔는데, 이제 대학원 다니면서 느꼈던 거는 아, 엄청난 실망이었어요. 이제 이 제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갖고 있는 갈증을 해소해 주진 전혀 않구나. 그리고 실제로 제가 많이 배운 거는 진지하게 작업을 하는 친구한테 오히려 배웠지, 학교에서 배운 것은 사실은 좀 실망스러운 것들이 좀 많았고요. 결국에는 뭐 내 할 몫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었고, 졸업 전시를 하려고 이제 작업을 이제 하다 보니까 졸업 전시 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 돈이 있다라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작업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해서 마지막 한 학기를 등록했다가 등록금을 안 내고 그냥 학교를 그만둬 버렸어요. 개인 작업을 이제 하다 보니까 회사로 돌아가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2002년도부터 그냥 개인 작업의 세계라고 해야 되나, 그냥 개인 작업의 어떤 공간으로 스스로를 그냥 밀어 넣었죠. 2004년 즈음에 그동안에 해왔던 작업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이제 편집자를 만나서 이 책을 만들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같이 책을 만들기로 했고, 그러면서 이제 제 작업들을 좀 찬찬히 돌아보게 됐죠. 근데 그때는 전시는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면 전시는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어서, 특히나 이제 전시가 저로서는 이런저런 뭐 이렇게 단체 기획전 이런 데 참여해 본 적은 있었어도 개인전은 이제 해본 적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인 부담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저한테는 만만치 않아서 이렇게 개인전을 할 생각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정작 이제 작업들이 정리가 되고 또 책으로 만들 정도가 되니까 뜻밖의 제안이 왔어요. 그래서 고민을 했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도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다가 이제 어쨌든 간에 그분은 굉장히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고민을 좀 돌려서 개인전을 이제 하게 됐죠. 뭐 그 개인전을 하게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분단의 한계라고 하는 것들을 어쨌든 간에 이제 작업들을, 그동안의 작업을 이제 걸어 모으면서 내가 갖고 있는 분단에 대한 나름의 태도가 뭘까. 저는 사실은
제 작업이 어, 그렇게 진지하지 않은 작업은 아닙니다만, 저는 작업을 보면 사람들이 그냥 단지 그냥 무거운 마음 내지는 아니 어떤 감동이거나 뭐 이런 것들을 느끼길 바라진 않아요. 차라리 뭐지? 이 사람의 생각은 대체 뭐야? 이 작가인지 뭔지 이 사람 이 나무랭이의 생각은 대체 입장이 뭐지? 이거 한편으로 보면 이거 되게 무거운 이야기인데 이거 되게 웃긴다. 내지는 이게 되게 가볍게 느껴지는데 이거 근데 내용은 들어보니까 만만치 않은 것들이네. 그러면서 약간의 어떤 거리두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때 이제 많이 이제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오래전부터 이제 그 극작가이자 뭐 시인인 그 브레이트를 제가 좋아했었는데, 브레이트의 그 소격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그 연극 이론 보면 이제 그 거리두기를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브레이트라고 하는 나름의 어떤 급진주의자가 사람들로 하여금 빠르게 자기 자신의 주장이랄지 이런 것들을 주입시키고 사람들로 하여금 감동을 하게 하건 분노를 하게 하건 해서 뭔가 바로 행동으로 이어가 나가게 자기 작업을 이렇게 만들어내지 않고 그 연극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현실이 아니라 연극이다라고 하는 그런 장치들을 계속 이렇게 드러내면서 몰입을 방해하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됐었는데 그 즈음에 그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저 자신이 쉽게 어떤 작업일에 빨리 감동하거나 빨리 몰입해버리면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시간도 굉장히 이렇게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뭐 막 앞에서는 감동해서 막 눈물 철철 흘리다가 전시장 밖으로 나오면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다시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고, 아무런 석연찮음이랄지 어떤 사고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극을 받지 않고 그냥 한번 감동하고만, 그런 것들보다는 뭔가 불편하고 이게 대체 의미하는 바가 뭘까, 내지는 왜 이게 나한테 뭔가 괜찮은 듯 하면서 불편하지? 그런 일종의 사고를 약간의 어떤 거리두기라고 해야 될까, 약간의 낯설게 하기, 그런 것들을 그게 더 오히려 오래 가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그 즈음에 좀 뭐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이제 분단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약간의 편견이라고 해야 되나, 판타지, 낭만적인 어떤 그런 것들, 분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어떤 굉장히 큰 고통이고 인간적인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해소해 나가야만 하는 어떤 우리 민족의 지상 과제 같은 그런 낭만적인 수사들을 좀 제거하고, 분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좀 약간은 치졸하거나 기이하거나 이상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때 이제 키웠던 게 분단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정교하게 작동을 한다라고들 생각하기가 쉬운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왔고, 근데 실은 분단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허술하고 그 작동 자체가 오작동으로서 작동하는 것이 바로 분단이다. 그렇다면 나는 분단의 작동 방식을 보여주려고 하는, 나는 분단의 오작동의 그 풍경을 보여주면 맞는 것 아닐까. 그래서 뭐 제목 자체도 분단의 아픔 내지는 분단의 뭐 고통 아니면 분단의 악취 뭐 이런 게 아니라 약간은 애매모호한 분단의 향기. 이 향기가 어쨌다는 거야. 좋다는 거 나쁘다는 거야. 그래서 저 자신도 약간은 이 작업에 대한 그 장면들을 바라보는 거기에서 그 장면으로부터 약간의 저 자신도 거리두기를 하고, 관람객도 보면서 뭔가 그냥 몰입하거나 그러기보다는 약간 한편으로는 한편으로는 좀 웃기고 한편으로는 불쾌하고 이런 생각들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만들었던 게 분단의 향기였고, 그 생각이 사실은 그 이후로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분단의 향기를 그냥 분단의 아이러니한 풍경들을 주로 수집한 거였는데, 그것들만으로 그냥 끝까지 가는 것보다는 일종의 세 개의 장으로 나눠서 그거를 이제 이야기하고 하려고 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그 짱구라는 만화 애니메이션이 되게 유행했었는데, 거기 그리고 동시에 그 즈음에 또 이렇게 고등학교, 중학교 학생들한테 유행했던 게, 그래서 학생들이 막 교실에서 다 엎드려 있고 그것들을 이제 사진 촬영해서 서로들 나눠보고 그러는. 근데 이제 여기는 공공 공간인데 한국전력 앞이거든요. 거기에 제가 뭐 우연히 갔다가 웬 아저씨들이 갑자기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이게 뭐지?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2001년에 이제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대한 이제 테러가 벌어지고, 한국도 테러에서 예외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이 공안 기관들을 중심으로 한국도 테러 방지법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 테러 방지법이라는 게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그 테러의 일종의 뭐라고, 그걸 가할 수 있는 집단을 북한으로 상정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어떤 사회적인 위기가 감지된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뭐 6월 민주항쟁이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취했던 나름의 어떤 제도적인 절차, 인권들을 보호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은 유예되는, 그래서 체포영장이랄지 어떤 뭐 구속영장이랄지 이런 것이 없이도 테러 방지법에 따라서 어떤 사람을 긴급하게 구속하거나 수색을 한다랄지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약간은 국가보안법보다 더 오히려 조금은 더 이렇게 나아간 그런 무소불위의 법안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그런 법을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여론 형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공공공간에서 이런 이렇게 테러의 위험함을 알리는 그런 국가 퍼포먼스가 열렸던 거죠. 그래서 뭐 화생방 훈련이랄지 대테러 훈련이랄지 그런 것들을 이제 자꾸 겪다 보면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우리도 테러에서 안전하지 못하겠다. 테러를 방지하겠다는데 테러 방지법 당연히 만들어야지.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나름의 풍성한 토론은 없는 채 이런 퍼포먼스가 벌어지고 있는 현장들을 보니까 되게 한편으로는 우스꽝스럽더라고요. 제가 2009년이었나? 그 탈북화가 선무라고 하는 분하고 저하고 이제 같이 2인전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갤러리가 저 청와대 바로 근처에 있는 갤러리였어요. 그래서 기획자랑 거기 갤러리 대표랑 같이 해서 그 전시 오픈하기 전날 전시를 다 설치를 하고 같이 저녁을 먹는데 종로경찰서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한 전시가 열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서 알아보려고 전화를 했다고. 근데 이제 좀 약간 냉담하게 전화를 끊었죠. 그리고 이제 오프닝 하는 날 가서 이제 제가 약간 늦게 갔는데 가서 보니까 이미 갤러리 대표는 조사를 다 끝냈고 종로경찰서 이제 보안과 형사들이 들이닥쳐서, 그리고 이제 선무 씨가 조사를 받고 있더라고요. 뭐 영장 갖고 오신 거 있으면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영장도 안 갖고 오셨더라고요. 영장 없으면 저는 조사에 응하지 못한다. 뭐 수색영장이든 뭐 체포영장이든 잡아가려면 체포영장을 갖고 오시고 영장을 갖고 와. 내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를 내가 알아야지 얘기를 해줄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분이 모두들 조사에 응해 주셨는데 이제 작가님이 이러면 모두가 곤란해진다는 거예요. 난 곤란할 거 없다. 이미 이 상황 자체가 곤란한데 뭐가 더 곤란해지겠느냐. 그러면 정말 더 곤란해질 거라면 영장 갖고 오시면 더 곤란해질 것인지 곤란해질 것인지는 그때 가서 생각해보고 하겠다 라고 했더니, 그분들도 이제 더 이상 뭐 강압적으로 조사는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반문을 했어요.
여기 작업들 보시라고. 여기 어디에 뭐 국가보안법 위반이든지 아니면 어떤 뭐 위험하거나 어떤 침묵적인 요소가 어디에 있느냐. 사실은 이게 북한을 조금은 비꼬는 걸로 보이지는 않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우리는 그런 어려운 건 모릅니다. 딱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이 그럼 저희가 여기를 좀 촬영해도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오픈되어 있는 전시장이고 촬영은 얼마든지 하시라고. 그랬더니 굉장히 세심하게 하나하나 이 촬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언제 누가 우리의 이 작품들을 이렇게 세심하게 정성 들여서 사진을 찍어준 적이 있던가. 그리고 그날 찍은 사진이 이 사진인데, 제가 이 사진, 이 작업을 뭐 외국에서도 전시하고 뭐 그랬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어요. 이 남자가, 이 중년의 남자가 왜 김정일 앞에서 울고 있느냐. 근데 언뜻 보면 울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사실은 이제 사진 촬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울고 있는 것처럼 보이냐. 그럼 뭐 울고 있는 이유는 난 잘 모르겠다. 이 사람이 북에 두고 온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사람일지도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 사람이 실제로는 울고 있는 게 아닐 수도 있다. 근데 저는 이 약간의 기이한 풍경들이 우리의 분단의 한 단면을 좀 우스꽝스럽게 이 해프닝과 함께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70년대 막걸리 보안법이라고 얘기됐던 그 시절로 돌아간다라면 제가 이분을 이렇게 찍고서 어디다가 신고를 할 수도 있겠죠. 김정일 앞에서 이 형사님이 울고 있더라. 뭔가 김정일 좋아하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신고를 하면 옛날엔 그렇게 잡혀가기도 했었으니까. 저는 여기서 이런 장면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거는 분단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우스꽝스럽게 작동한다는 것 하나와 사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황을 이렇게 명확하게 입체적으로 설명해 주기에는 굉장히 부적절한 매체다. 이 사람은 울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고 사진 찍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리고 내가 이 장면을 어느 맥락에 놓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 사진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 평택에는 흔히들 이제 오산 미군기지라고 이야기하는 공군기지라고 하는데 그 행정구역상으로는 평택이거든요. 거기도. 그러니까 평택항 거기에는 이제 해군기지가 있습니다. 오산 미군 공군기지 그리고 평택의 그 캠프 험프리. 그러니까 육해 공군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곳이 되는 거죠. 평택으로 이제 그 미군기지 이제 통합 초대형 확장이 모색되고 있던 시기가 이제 2004년 즈음인데 그 즈음에 이제 그 주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되게 불안함에 이렇게 시달리고 있었죠. 근데 그분들은 1930년대에 이미 일제강점기에 한 번 고향을 빼앗겼던 분들이에요. 일제가 침략해 들어와서 거기다가 이 시설대 같은 걸 만들면서 활주로를 만들고 그러면서 이분들이 한번 자기 고향 땅에서 쫓겨났던 분들인데 1945년에 해방이 되고 자기 땅을 이제 되찾았어요. 근데 50년에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1952년 겨울에 미군이 너희들을 구하러 왔다. 근데 너네들은 떠나라. 왜냐면은 일본군들이 이미 만들었던 이제 기반 시설 있잖아요. 활주로랄지 이런 것들을 미군 입장에선 재활용하는 게 굉장히 유용했겠죠. 그래서 한겨울에 영문도 모르고 또 쫓겨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주한미군 캠프 험프리 주변에다가 다닥다닥 집을 짓고서 고향 땅을 바라보면서 이분들이 반세기를 살아오신 거예요. 근데 또다시 이제 2000년대에 들어서 한 번 더 너네들 또 나가라.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자기 인생에 3번을 강제 이주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때 2004년 2월에 저도 이제 문정인 신부님이랑 평택 대추리를 처음 이제 방문을 했었는데 그냥 제 분단 작업의 하나의 그냥 일환으로 그냥 몇 번 오고
살아가게 될 그런 마을이라고 생각했었죠.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거기가 그 마을 평택 대추리와 도두리 일대가 주한미군 기지 확장 이전 부지로 확정이 되고 이 주민들이 우린 절대로 떠날 수 없다라고 이제 싸움을 이제 결의하고 날마다 이제 촛불을 들고 이제 하게 되면서 마을을 좀 더 오가게 됐고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사진관을 만들게 된 거죠. 그 마을에서. 그리고 그 원래 한 번 정도 하게 된 사진관이 어느 순간에 빈도가 좀 더 잦아져서 주말 사진관이 되고 나중에는 빈집을 방치하면 마을이 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이 위험한 상황이 될 것 같아서 그때 이제 지킴이 운동이라는 게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사는 운동.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 큰애가 그때는 한 대여섯 살 정도 됐죠. 이게 아직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이어서 그때 아이하고 애기 엄마랑 같이 마을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살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주말 사진관이 이제 상설 사진관이 된 거죠. 그때 이제 마을을 오가면서 이제 찍었던 사진들을 어느 날 이제 보다 보니까 처음엔 눈여겨보지 않았던 하나의 구조물이 계속 반복적으로 찍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역시도 그때는 뭐 내비게이션 이런 게 전혀 없으니까 지도 보고 찾아가다가 저 멀리서 그 구조물이 보이면 저희가 이제 대출이다 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저에겐 하나의 이제 이정표가 되어줬던 그 구조물이 있었는데 반복적으로 찍혀 있다 보니까 저 궁금함이 일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그거를 사진을 인화해 가서 마을 노인정에 들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어르신들 이게 제가 보니까 계속 찍혀 있던데 이게 대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르신들이 저건 기름 탱크야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이 무슨 LNG 그런 나르는 그런 LNG선 그런 거 못 봤어? 이렇게 둥그런 거 있으면 다 가스 탱크야 딱 그러시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거기 물 저장 탱크라고도 하고 저마다 다 이렇게 해석이 다른 거예요. 그러더니 어떤 분이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내 조카가 미군 PX에서 일을 하니까 내가 물어보겠다고. 근데 저건 군사시설인데 PX에서 일하시는 분한테 물어보겠다는 것도 너무 웃기고 그러니까 그 어르신들이 막 갑론을박을 벌이는 게 하나의 시트콤 같은 거예요. 너무 웃기더라고요. 주한미군 사령부에다가 공보실에다가 편지를 보냈어요. 난 이러이러한 작업을 하는 사람인데 이게 대체 무엇이냐? 이름은 무엇이고 언제 생겼으며 또 이것이 한반도에 몇 개나 있느냐? 해외 운용 사례는 뭐냐? 등등의 한 10여 가지 질문을 담아서 이제 편지를 보냈어요. 답장은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동시에 진행한 게 이제 군사 전문가 두 분에게 이제 자문을 구했어요. 이제 공군 전문가 한 분하고 이제 이런 한반도 이제 안보 문제 전문가 분한테 이제 물어봤죠. 근데 바로 처음부터 그분한테 갔으면 더 금방 알았겠지만 저는 그냥 약간 더 애둘러 가는 방식을 취하고 싶었어요. 이런 어떤 데다 물어보면 어떤 답이 나오나. 그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아마 그거는 처음에 노인정을 찾아갔을 때 마을 어르신들이 저게 뭐야 라고 바로 정답을 알려주셨더라면 그렇게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처음에 그분들이 보여줬던 모습이 너무 재밌었기 때문에 저 자신도 이런 것들을 아예 애둘러 가보자. 그리고 이것 자체가 작업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작업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처음에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찍었던 그 구조물을 나중에는 이제 의식적으로 찍게 됐죠. 그리고 이제 군사 전문가로부터 그 캠프 험프리라고 하는 그 기지가 사실은 주한미군 사령부만큼이나 중요한 기지인데 왜냐하면은 그곳은 정보를 담당하는 거기서 끊임없이 정찰기가 뜨고 내리거든요. 근데 오늘날의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적이 뭘 하고 있는지 적이 누구인지 그걸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레이더를 운용하고 있는 그 캠프 험프리가 주한미군 사령부만큼이나 중요한 기지다. 그리고 그것의 이름은 레이돔, 레이더 플러스 돔. 그 안에서 이제 굉장히 고성능 레이더가 돌아가고 그 축구공 모양의 그 구조물은 그 레이더를 비나 우박이나 뭐 여러 가지 자연 재해로부터 그 레이더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천이죠.
그 이름을 알게 되니까 이제 구글링이라는 걸 하게 됐죠. 그랬더니 이제 어마어마한 정보들이 이제 쏟아지더라고요. 해외 운용 사례, 해외에서 그것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운동이 벌어졌던 사례, 그리고 심지어는 설계도까지. 그래서 그러한 그 레이돔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 나가는 그 과정을 이제 작업 노트로 이제 기록을 했고, 마을 주민들은 사실은 저게 무엇인지는 사실은 마을 주민에게는 관심사가 아니었죠. 저게 무엇이든 간에 나는 이 땅에 살고 싶다가 마을 주민의 간절한 요구이고 관심사였지, 저 공이 레이더인지 기름 탱크인지 물 탱크인지는 사실은 관심사는 아니죠. 근데 그 마을을 찾아갈 때도 이정표가 되어줬고, 마을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건 또 경찰과 대립을 하고 있건 그 모든 공간에서 보이는 저 공, 사실은 처음에는 제가 그 공을 관찰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공이 끊임없이 저를 계속 관찰하고 있는 존재이고, 그것은 마치 캠프 험프리가 한반도 전역을 관찰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거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일종의 파놉티콘의 하나의 장치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너희들이 무엇을 하건 나는 알고 있어. 응? 그래, 너네들이 싸우건 농사를 짓건 웃건 울건 너네는 그렇게 해. 나는 너네들을 보고 있으니까. 나는 지난 여름에건 올 여름이건 네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나는 알고 있어. 딱 그런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제목을 그렇게 다른 것 역시도 사실은 얄미운 공이죠. 근데 그걸 그대로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그렇다고 해서 고지고대로 한글 맞춤법에 야릇한 공이라고 쓰고 싶지 않고, 그래서 얄미움과 야릇함을 그냥 제가 결합해서 이제 우리말 사전에는 없는 말을 그냥 제가 그냥 만들어낸 거죠. 얄릇한 공이라고. 그래서 이 공의 다양한 변화의 측면들, 뭔가 어쩔 수 없이 살아나가고 있는 그 평택 대추리의 농민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싸워나가는 투쟁의 과정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마을이 다 파괴되어가는 그것까지 지켜보고 있는 저 얄미운 공, 그것의 다양한 변화, 때로는 수풀에서 떠오르는 달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골프공처럼 보이기도 하고, 아무튼 주민들의 일상과 뭐 웃음과 분노와 울음과 이런 것들을 저 멀리서 그냥 무심하게 바라보고 있는 저 공, 그리고 이렇게 농사 지을 때도 있지만 말 그대로 저 공에 지금 진압 경찰과 이 반대하는 시위대가, 농민과 또 학생과 여러 가지 시위대가 같이 말 그대로 이 논밭 한가운데서 격돌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서로 진압봉과 이 뭐 강목과 이런 것들이 주거니 받거니 진짜 피 튀기게 싸우고 있는 장면인데, 이 싸움의 원인은 저 공의 영역을 확장시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군의 영역을 확장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인데 미군은 보이지는 않고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죽으라고 싸우고 있는 이 장면이 보여주는 아이러니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이 야릇한 공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고요. 그러면서도 약간의 그냥 뭐 유머라고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이런 달처럼 떠오르는 그런 장면들을 찍은 사진이랄지, 이렇게 우통을 벗고 막 경찰이나 이 용역 깡패랑 이런 데서 에워싸 포위된 채 막 울고 있고 막 이렇게 하는 장면 안에서도 살짝 저 야릇한 공은 이제 뭘 바라보고 있고요. 나중에는 이 국방부가 동원한 이 포클레인이 농부들의 어떤 들녘을 다 이제 파헤쳤는데, 저는 이제 국방부의 저 이 포클레인이 움직일 때 이 공을 마치 찍어 내리는 것처럼 찍고 싶었고, 또 이렇게 퍼 올리는 것처럼 이렇게 저 나름의 그냥 약간의 그 유머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같이 뭐 집어넣기도 하고, 또 실제로 그 골프, 이분은 사실은 저걸로 이 딱딱하게 굳은 흙을 이제 개고 있는 것인데 마치 휙 휘두르면 공이 딱 맞아갖고 탁 날아갈 것 같은 이런 식으로 이제 공에 대한 저의 나름의 그냥 생각들, 이런 것들을 이제 은연중에 보여줬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 공과 함께 불타오게 하거나, 이렇게 아주머니가 지금 여기
불태우고 있잖아요, 논을. 근데 여기 안에 이제 공도 타고 있는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어쨌든 간에 내가 물리적으로 저 공을 뭐 없애버리거나 어떻게 뭐 할 수는 없지만 이 공이 어떤 공인지 아니면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나름의 공에 대한 나름의 어떤 생각들을 살짝 드러내 보여주면서 공에 관한 뭐 유의죠. 다만 이 공을 둘러싼 이야기는 간단치는 않다. 이 공에 대한 유의를 먼저 하시고 그리고 이 공을 둘러싼 이야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했던 게 이 야르탄 공의 작업이었죠. 일본의 고단샤라고 하는 큰 출판사가 있는데 거기서 만들어내는 이제 국제 외교 잡지가 꾸리에라는 잡지가 나와요. 근데 그 고단샤 측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 오바마 대통령이 이렇게 뭐라고 해요? 취임하는 그날은 사실은 미국 대통령일 뿐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미국 대통령이 가지는 세계사적인 어떤 지위가 남다르잖아요.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더군다나 흑인 대통령이 탄생한다는 것. 그래서 이제 고단샤 쪽에서 전 세계 사진가 100명에게 1월 20일에 세계 풍경을 지금 의뢰하고 있다. 그래서 당신에게도 한국의 풍경을 찍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의뢰가 와서 저는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는 그날 한국의 분단 풍경, 어쨌든 간에 한국의 분단은 미국으로서도 굉장히 관심사일 뿐만이 아니라 한국 분단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이기도 하고 책임자이기도 한 존재니까. 그래서 뭐 임진각이랄지 뭐 이런 이제 분단과 직간접적인 어떤 그런 풍경들을 보여주는 그런 작업을 해서 보여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1월 19일에 용산 4지구에서 그 철거민들이 망루를 세우고 농성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 고단샤에 그 작업을 그거를 찍은 사진을 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19일이니까 한번 가보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 갔다가 정말 너무 어마어마하게 추웠거든요, 그날. 그래서 철거민과 경찰이 좀 약간은 대치가 길어질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다음날 일찍 이렇게 새벽에 임진각을 가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새벽 1시쯤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계속 뭔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다시 용산을 나갔다가 계속 대치가 이어지면 거기서 이제 임진각 쪽으로 가자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이제 한 새벽 3시쯤 이제 이 남일당 거기로 왔죠. 근데 이제 진압작전이 막 이제 펼쳐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6시쯤 넘어서 이제 대치가 이제 극한으로 이어졌고 화재까지 발생하면서 바로 눈앞에서 화염이 치솟은 거죠. 그 모든 장면들을 바로 눈앞에서 찍었고 그 안에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이제 비명을 들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이쪽에서 사진을 찍던 사람들도 저기 사람 있다라고 같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에이 피했겠지. 나왔을 거야 다들. 설마 저기에서. 그랬는데 그래서 이 진압이 다 끝날 때까지도 진짜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정작 다 그것들이 진압이 끝나고 나서 이제 뉴스를 들으면서 그 안에 이제 사람이 있었는데 얼마나 더 추가 사상자가 나올지는 더 들어가 봐야 안다라고 하는 뉴스를 보고 정말 사람이 있었구나. 그로부터 이제 1년 동안 이 철거민들에 대한 장례를 치르지 못했죠. 그리고 그 장례를 치르기까지 딱 꼬박 1년 걸렸거든요. 그때까지의 전개 과정들을 이제 작업을 하게 됐고 그 다음날 이제 고단샤에 보내준 사진은 이제 이 분단 풍경이 아니라 뭐 타자, 사회적 약자 이런 사람들을 적대시하고 전쟁을 선포했던 부시 정권이 물러났던 이날 한국에서는 부시 정부의 어떤 철학이랄지 가치를 숭배하는 정치인들에 의해서 이제 철거민들이 희생당하고 그 안에서
특공 진압 작전에 거기에 같이 함께했던 그 특공대까지 한 명이 희생되는 그런 참사가 벌어졌다라고 이제 저는 이제 글을 써서 보냈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일종의 가제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이 작업을 제 나름대로 그냥 명명하기를 그날의 남일당이라고 명명했다가, 그 남일당 빌딩이라고 하는 곳이 그 빌딩 1층에 남일당이라고 하는 금은방이 하나 있었어요. 그 금은방의 이름을 따서 이제 남일당 빌딩이라고 불렀는데, 그래서 그날의 남일당이라고 명명을 하고 제 작업을 그냥 이어나가다가 그 작업을 정리하면서는 남일당 디자인 올림픽이라고 이름을 정하고, 1장에는 그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나, 2장 그날 이후 철거민들이 땅에 묻힐 때까지 벌어졌던 다양한 이제 사회적인 풍경, 그리고 3장은 그 1년 동안 그 남일당 위에 그 막루의 잔해가 방치되어 있었거든요. 흉물스럽게. 그 잔해를 일종의 마치 접사 촬영하듯 그 잔해를 찍은, 잔해 실루엣들을 찍은 그거를 이제 세 개의 장으로 나눠서 그걸 했고요. 그 남일당 디자인 올림픽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하게 된 거는 그 시점에 디자인 열풍이 불었어요. 이명박 대통령 역시도 서울시장을 거치고 대통령이 돼서 이 4대강 사업을 하면서 그걸 이제 국토 개조, 국토 디자인이라고 많이 얘기를 했고,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본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기심을 관철해 나가는 과정이 사실은 내용인데, 그거를 디자인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나가는, 그래서 일종의 도시 재개발을 한다라는 이름으로 싹 밀어버리고 거기 살던 원주민들은 다시 그 공간에 돌아오지 못하는, 말 그대로 이제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것들이 이렇게 디자인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그때 당시에 서울시에서 열심히 추진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서울 디자인 올림픽이었어요. 그래서 디자인이 세상을 바꾼다랄지 뭐 등등을 하면서 이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탐욕스러운 그런 것들을 이렇게 미화하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서울 디자인 올림픽을 약간은 비꼰 거죠. 남일당 디자인 올림픽이라고 명명을 하고 그 작업을 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작업은 제가 이 일종의 저의 분단 작업 시리즈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는 어려울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이 용산 참사 역시도 이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책임을 묻는 그런 과정에서 끊임없이 니네들은 친북이다, 빨갱이다 라는 그런 음해에 많이 시달렸고, 그 국가 폭력 이런 것들이 작동하는 방식은 분단의 작동 방식하고 완전히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뭐 저는 이게 당연히 뭐 이렇게 뭐 억지 대입은 하기 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마땅히 뭐 해야 하는 작업이라고도 생각했고, 일단은 그날의 그 모습을 목격했다는 것이 또 심적인 짐이 되기도 했죠. 망각기계는 제가 대출위에 있을 때 시작했던 작업인데, 지금은 그런 풍경이 사라졌지만 그때만 해도 5월 축제 기간이 되면 관광버스 같은 거, 전세버스를 대절해서 망월동 참배를 이제 하러들 많이 갔었거든요. 저도 그런 일행으로 처음 망월동을 갔었고, 그때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미 10년 전의 일이라는 거죠. 10년 전의 일인데 어떻게 사람들은 어제의 일인 것처럼 분노하고 슬퍼하고. 그때 처음 제가 망월동 갔을 때 마침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그때의 그 굉장히 무거웠던 공기가 아주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리고 제 주변에도 광주 출신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부채감, 분노 이런 게 한편으로는 이해되고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나이를 먹고 보니까 이제는 그게 확 이해가 되긴 해요. 10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정말 짧은 시간이구나. 아무튼 그렇게 봤던 망월동과 그리고 그 주변에서 들었던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제가 작업을 해가면서 보았던 여러 가지 책들, 그러면서 광주라고 하는 곳이 내가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언젠가는 한번 이야기해야 되는 그런 작업이 아닐까라고 하는 막연한 그냥 생각, 마치 어떤 통과 의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처럼 여겨졌어요. 근데 그 시점에 마침 그 광주 5.18 재단에서 그런 광주의 여러 이 기억 공간들을 사진으로 작업할 사람을 찾는다는 공고를 봤어요. 그래서 냉큼 거기 지원을 했죠. 지원을 했는데 그분들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렸던 그것과 제가 생각했던 그 작업은 서로 괴리가 많았어요. 그분들이 내주신 숙제와 제가 하고 싶었던 숙제는 좀 다른 것이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그러면서 오히려 또 고민들을 키워나갈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내준 숙제를 1년 동안 하고 광주를 좀 대출이 살면서 왔다 갔다도 하고 막 그러면서 하고 그 숙제를 마무리한 시점이 한편으로는 저에게 이제 내 작업을 해야 되겠다. 이게 흔히 마중물이라고 하잖아요. 옛날에 이제 펌프질을 하려면 이게 물을 거기다 좀 집어넣어야지 펌프질이 되는 거잖아요. 그냥 아무리 펌프질 해봤자 물이 안 나오는데 그걸 이제 마중물이라고 하는데 그 마중물이 충분히 되어졌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거를 계기로 광주에 관한 내 작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작업을 하게 됐죠. 광주 역시 또 5개의 장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하나는 죽은 자에 관한 이야기, 죽은 자의 얼굴에 관한 이야기고, 두 번째 장은 산자의 풍경, 그리고 세 번째 장은 이렇게 여러 가지 장소에 관한 것들, 그 네 번째 장은 대화인데, 저는 뭐 광주 출신도 아니고 또 제가 광주를 직접 겪은 사람도 아니고, 근데 왜 나는 광주에 관한 작업이 나의 마치 통과 의례처럼 나는 느껴졌을까? 그리고 그것이 왜 분단사에서 하나의 분수령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을까?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해 나가는 이유에 관한 대화가 이렇게 네 번째 장이고, 다섯 번째 장은 일종의 제5의 공간, 전혀 광주 항쟁하고는 논리적으로는 관계없지만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장면, 이미지적으로 봤을 때는 딱 이렇게 일종의 수미상관을 이루게 되는 그 운주사의 석불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이어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제목 자체가 망각기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광주에 관해서 계속 기억한다, 아니면 기억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이 때로는 망각을 촉구하기도 한다. 그리고 망각을 이제는 망각하고 싶다라고 하는 하나의 변명거리가 되기도 한다. 대체 그런 사회적인 참사, 사회적인 죽음에 대해서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이고 망각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때로는 기억 행위 자체가 한편으로는 얼마나 또 우스꽝스럽기도 한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의 그냥 거울 같은 것들을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단지 그냥 광주에는 숭고한 죽음이 있었다라는 얘기보다는 광주에는 그런 어쨌든 간에 죽음이 있었는데 그 죽음을 기억하는 우리들, 때로는 망각하는 우리들, 아니면 훼손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또 어떠한가에 대한 일종의 거울 보기 같은 작업으로 했던 게 이제 망각기계고, 2012년에 그 개인전과 책을 냈던 게 계기가 돼서 오늘날까지도 그 작업을 하고 있죠. 분단의 오작동 해야만 작동하는 분단의 작동 방식을 지극히 전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고, 이건 역시도 처음에는 이렇게 한번 잠깐 갔다가 오는 작업,
그래서 어떤 분단의 향기의 한 장면으로 그냥 들어갈 그런 작업이었는데 이 작업을 독립된 작업으로 만든 결정적인 계기는 한 명의 분단 정치인이죠. 그 안상수 씨라고 하는 그분이 되게 흥미로운 분이에요. 박종철 열사 치사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분이 검사였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심지어는 책까지 냈어요. 박종철 치사 사건의 진실을 드러낸 사람이 바로 자기다. 그러니까 나름 자기 자신을 그렇게 드러낼 때는 나름 그때는 정의감에 투철한 검사였겠죠. 근데 그런 분이 그런 유명세를 배경으로 해서 보수 정당에 들어가서 국회의원이 되고 심지어는 나중에는 한 당의 여당 대표까지 이제 올라갔는데 그런 과정에는 이분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장면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의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 그 보온병 포탄 발언인데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연평도를 들어가서 그런 작업을 하다가 나중에 그 안상수 씨의 그 해프닝을 접하고서 보니까 제가 가서 사진 작업을 했던 그 공간이더라고요. 나는 왜 내 사진에는 그 보온병 없나? 그러면서 필름들도 다 뒤졌어요. 그러다가 그럼 안상수 씨가 들었던 그 포탄이라고 주장됐던 그 보온병이 어디 갔을까? 그대로 아직 그 자리에 있을까? 아니면 누군가 치웠을까? 내가 다시 연평도에 들어가서 그거를 내가 찾아보리라 라고 해서 한겨울에 연평도를 들어가서 연평도를 온갖 이제 헤매고 다니면서 속된 말로 삽질을 하는 작업이 그 잃어버린 보온병을 찾아서인데요. 이것도 역시도 세 개의 흐름이 있죠. 하나는 연평도 포격 사건 그 자체와 그것들이 파생시킨 여러 가지 사건들. 또 하나는 안상수라고 하는 청년 검사는 어떻게 어쩌다가 이지영이 되었나, 이 사람의 일대기를 다시 역추적하는 거. 또 하나는 나라는 사람은 어쩌다가 한겨울 연평도 들어가서 이런 삽질을 하고 있나. 그래서 이 잃어버린 보온병을 찾아서 자체가 1년 동안 써내려간 일기예요. 저는 연평도 포격 사건이 우리의 분단 작동 방식을 극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안상수 씨는 군사 무기에 대해서 잘 모를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더 아이러니한 거는 안상수 씨를 옆에서 보좌하러 갔던 황진아 의원은 삼성 장군 출신입니다. 포병과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분 소속이 국회 국방위원회였고, 국방위원회 국회의원들은,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접근하기 어려운 군사 기밀까지도 접근이 가능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국회 국방위원회에 배치받았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당시에 안영환 대변인도 장교 출신입니다. 근데 그 안상수 씨가 이게 포탄입니다, 포탄이라고 얘기할 때 황진아 의원 같으면 그거 포탄 아닙니다. 제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포탄은 전혀 아니고요. 포탄은 원래 이렇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줘야 오히려 맞겠죠. 근데 어쩌냐면 안상수 씨 옆에서 겉들면서 이거는 몇 미리포고 저거는 몇 미리포입니다 라고 포탄 규격을 설명해줘요. 그리고 안영환 대변인은 옆에서 그렇군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우리나라의 군사 전문 최고위 군사 전문가가 그 옆에서 그런 일을 그런 추임새를 넣어준 그것 자체가 블랙 코미디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사람이 국가 안보에 굉장히 위급한 어떤 상황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갔을 때 제대로 판단할 수 있을까? 어쩌면 연평도 포격 사건도 갑자기 벌어졌다기보다는 수많은 사인이 있었거든요. 그 수많은 사인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여기서 어떤 희생을 막아내려면 어떤 측면에서는 주장하고 어떤 측면에서는 양보해야 된다는 그런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이분이 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을 가졌을까? 안상수 씨가 들었던 보온병을 통해서 바라본 분단의 아이러니들, 그리고 실제로 정말로 비판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안상수 씨는 우스꽝스러운 어떤 해프닝을 벌였지만 진짜로
반성하고 자기의 안보 실력을 키워야 되는 사람들은 정말 따로 있지 않은가.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주장하는 안보는 안 보이는 안보라고 생각해요. 정말 이게 이런 게 안보인가? 사실 네. 정말 이게 이 엉터리 안보, 오작동하는 안보, 그걸로 인해서 무언가의 사회적인 지위를 갖거나 권력을 갖거나 어떤 이익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드러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연평도 포격 사건이 실제로 이명박 정권에게 큰 힘을 실어줬고 또 북쪽에도 큰 내부 결속을 다져줬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적과 적은 통한다. 그리고 극과 극은 통한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싸우는 어떤 적들은 싸우다 보면 서로 닮아간다. 일종의 이 사람들은 공통의 이익 추구자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끔 했던 아주 극단적인 사건이 연평도 포격 사건이고 거기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애꿎은 군인들과 민간인 사망이 있었고 또 수많은 분들이 거기서 이렇게 화재 피해를 입고서 이 일종의 피난을 떠나올 수밖에 없었고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일종의 약간은 입체적인 생각들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누구나 어떤 매체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사람이건 그건 꼭 작가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닐 텐데 일단은 작가들이라고 한다라면 글을 쓰는 작가건 아니면 음악을 다루는 작가건 또 사진을 하는 작가건 세 개의 물음표가 거의 톱니바퀴처럼 이제 같이 굴러간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는 이 세계는 무언가? 이 세계는 어떻게 작동하나? 나를 둘러싼 이 세계는 뭐지? 이 세계는 왜 이런 방식으로 돌아가는 거지? 이 자기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대한 탐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세계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내는 그 매체 있잖아요. 음악이면 음악, 아니면 그림이면 그림, 사진이면 사진. 나는 이 사진이라고 하는 건 대체 뭐지? 그리고 그림이라고 하는 건 대체 뭐지? 그림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고? 그림으로는 불가능한 일은 또 뭐지? 왜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은 이런 형식들을 추구해 왔지? 회화의 역사가 있잖아요. 또 사진의 역사들이 있고, 이 안에서 먼저 겪었던 사람들이 가졌던 그 매체에 대한 고민들, 그렇다면 나는 이 세계를 어떤 방식으로 사진으로 드러낼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고민을 하는 나라는 놈은 대체 무엇일까? 그래서 어떤 작가는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천착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외부 세계에 대해서 좀 더 천착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외부 세계에 천착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이 없거나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에 천착하는 작가라고 해서 이 외부 세계에 대한 고민이 없거나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세 개의 고민이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 역시도 다른 작업들 뭐 망각기계나 분단향기나 이런 것 안에서도 제가 사진이라고 하는 매체를 대하는 태도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거기에 대한 호기심, 궁금함 이런 것들이 작업 안에서 조금씩 이렇게 담겨 있거든요. 종로서 보안과 형사를 다룬 것들도 사진이라고 하는 매체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가의 일단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고 올해 작가상 때는 그것들을 좀 더 보다 전면적으로 드러내는 사진이라고 하는 매체는 언제 발명되는지 시점이 딱 특정되는 매체이기도 하고 굉장히 짧은 역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이 사람의 세계에 빨리 이제 이렇게 흡수되고 확장되어서 오늘날에는 사진 없는 세상은 이제 생각도 할 수 없고 아주 유능한 매체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그 사진이 그 사진의 이면 그리고 특히나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는 사진의 이면 특히들 우리는 사진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내지는 사진은 어떤 결정적인 순간을 담고 있다 진실을 담고 있다라고 흔히들 얘기하기도 하고 그걸 또 자연스럽게 오늘날에는 의심하기도 하는 그런 사진들의 작동의 현장들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무척이나 유능한 듯 보이지만 사실은 무능한. 그래서 제목 자체를 이제 유능한 풍경의 젊은 뱀이라고 했던 것이 젊은 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주 교활한 매체 사진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무능한 풍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가 공권력 내지는 사회적인 폭력들이 작동하고 있는 그거는 국가가 유능해서 그 폭력을 가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국가가 무능하기 때문에 폭력을 이렇게 저지르는 것이고 또 당연히 그 폭력에 노출된 사람들 역시도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저마다가 다 무능해서 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폭력으로 대체하고 있는 그런 순간들을 담고 있는 카메라. 그래서 그때 이제 썼던 것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우리를 공기처럼 감싸고 있는 것은 분단이라고 저는 계속 생각을 해왔던 것인데 그때 적어놨던 말이 우리를 공기처럼 감싸고 있는 것은 분단만큼이나 사진이다. 제가 이렇게 비유하는 게 하루에 밥숟가락 뜨는 횟수보다 셔터 눌러대는 횟수가 더 많은 모든 분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세상 그리고 때로는 사진이 어떤 사건을 잡는 게 아니라 사진 자체가 사건이 되어버리는 사진을 찍기 위해서 누군가가 죽고 아니면 뭐 사진 때문에 어떤 상황이 아주 왜곡이 되고 그런 사진은 대체 뭘까? 아, 사진 왜 이러니? 내가 아주 멋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장면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찍혔던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사진 작동의 풍경들을 함께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찍었던 작업들을 같이 무능한 풍경과 또 젊은 뱅이 작동하고 있는 그런 풍경들을 같이 보여주면서 일종의 자화상 같은 거죠. 제가 찍혀 있지 않다 하더라도 저 자신을 바라보기라고 해야 되나? 굉장한 아름다움을 담은 장면이 있다고 해서 그 다음 장면을 담는 그 과정까지 아름다울 수는 없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 자신 바라보기, 그리고 제가 다루고 있는 이제 이 매체인 사진에 대해서 다시 바라보기, 이런 것들을 같이 보여주고 싶었던 게 그 올해의 작가상 그 전시였습니다. 좋은 살인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일종의 형용모순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냥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도덕관념을 생각한다라면 살인은 나쁜 거죠. 그러나 적이 죽는 건 좋은 거죠. 그렇다고들 생각을 하죠. 그러나 거기에 그 자체에 대해서도 한편으로는 다시 질문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해요. 내가 죽이고 싶은 그 적이 진짜 적인가? 사실은 아닐 수도 있지 않는가라는 의심도 사실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좋은 살인을 하게 된 작업을 하게 된 계기 자체가 어느 날 신문 기사를 보고였어요. 거기에 보니까 한 그 공군 사관학교 4학년 학생이 자기의 블로그에 F-15K 그때 당시에 2009년인가 F-15K는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였거든요. 그러니까 F-15K 너는 참 좋은 기계인데 가끔은 네가 살인 무기로도 보여. 어쩌면 나는 무거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자신의 고민을 담은 블로그를 쓰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누군가에게는 그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었나 봐요. 제가 왜 그게 상식적인 고민이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선의로 쓴다라고 생각했던 사진으로도 누군가를 망신 주거나 사회적으로 타살을 하거나 아니면 물론 당연히 좋은 일을 할 수도 있겠죠. 사진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다양한데 그 중에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진기를 든 사람이 당연히 해야 되는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쓰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게 좋은 기계라는 거는 차치해 두더라도 이 좋은 기계로 나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고민하는 게 당연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 공군 사관학교 4학년 학생을 대하는 한국 사회의 태도는 달랐다는 거죠. 얘는 빨갱이다. 전교조 교육의 산물이다. 심지어 보수 매체에서 사설까지 썼어요. 수천억 원대의 전투기를 몰 우리 예비 장교가
이런 식의 엉터리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이게 다 잘못된 정교조 교육의 교육 탓이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엄청난 지탄이 이어졌고 결국에 그러면서 그 학생이 자기 블로그에 올리지도 않은 공산당 선언을 올려놨다는 등 뭐 이런 또 음해도 있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사실 공산당 선언은 공군사관학교 도서관에도 비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공산당 선언은 사실 오늘날에는 고전이잖아요. 그것에 찬성하건 찬성하지 않건. 그리고 뭐 적을 알아야 적에게 이긴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당연히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가 우리가 적이라면 공산주의가 어떤 것들을 주장하고 있는지를 장교 정도라, 예비 장교라면 공부할 수도 있는 거죠. 교양 차원에서도. 근데 이제 올리지도 않은 뭐 공산당 선언을 블로그에 올렸다는 등 온갖 음해가 쏟아졌고 결국 한국 사회가 택한 거는 그 학생을 학교에서 방출하는 거였어요. 결국에 그 학생은 이제 퇴교됩니다. 한때는 빨간 마우라의 꿈을 꿨던, 저는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야말로 굉장히 좋은 파일럿이 될 자질을 오히려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 사회는 너는 자질 없음이었다는 판정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작업을 일종의 그 고민을 했던 그 학생의 약간의 그냥 헌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친구 너 당신의 고민이 틀린 건 아니었어라고 말하고 싶은 작업 중에 하나가 좋은 사례였는데, 예를 들면 에어쇼 내지는 첨단 과학의 선전장이라고 포장되어 있는 곳들이 사실은 무기 선전장이고, 이런 무기 전람회랄지 이런 것들에서 대부분 나오는 구호들이 이거는 첨단 과학의 산물이다. 그건 이제 국가적인 지원이 있어야지만 또 개발이 가능한 일이고, 그리고 또 국가적으로 그걸 또 수출하려고 애를 쓰죠. 한국은 굉장한 미국에 가장 많은 무기를 수입하는 나라인 동시에 한국도 뭐 만만치 않은 무기 수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곳에 가서 찬양하고 좋아하는 이 무기들의 이 이면에는 무엇이 있나, 그런 것들을 좀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그리고 이것들이 아주 특별한 공간에서 열리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다들 가서 항공, 우주 이런 것들이라고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공간이 사실은 무기 전람회이기도 하고 그걸 판매하는 굉장한 비즈니스의 장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좋은 살인의 뒤에는 그 연도만 적혀 있는 게 아니라 뒤에 공간 찍은 도가 적혀 있거든요. 팔도에 다 있어요. 우리나라 전역에 군사 기지가 있고, 그런 군사 기지에서 그런 페스티벌을 하는 거는 다양한 목적이거든요. 하나는 그런 무기 거래의 측면도 있지만, 예를 들면 군사훈련을 하면서 끊임없이 주변의 주민들에게 약간의 소음 공해랄지 이런 피해를 끼치기도 하는데, 그분들에게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부대 개방 행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한미 간에 굉장히 친밀한 무언가를 한다라는 식으로 이제 첨단 무기, 이 좋은 무기는 적만 죽일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하세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체험하세요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조금만 더 그걸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나의 무기가 결국에 나를 죽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좋은 살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성립 불가능하다. 그리고 또 어떤 정부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 양상도 아주 다른데, 이명박 정부 때는 굉장히 친환경, 녹색 혁명, 뭐 4대강 사업 그런 거 하면서 그런 거 막 주장했잖아요. 그때는 친환경 무기라는 걸 굉장히 많이 강조했어요. 녹색 무기, 에코 프렌들리 그린 웨폰.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근데 그 친환경 무기라는 게 뭐냐면, 친환경적이지 않은 무기는 10발 쏴야지 한 사람 죽이는데, 친환경 무기는 한 발 쏴서 10명 죽인다는 거예요. 그게 친환경입니까? 그런 거를 친환경이라고 포장하는 그런 어이없는 상술, 그런 것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짬뽕 되어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이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의심이 예를 들면 뭐 친북, 종북, 빨갱이 이런 식으로 그런 의심들이 이제 짓눌리는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이제 좋은 살인의 작업의 뭐 의도이고요. 그리고 같이 보여주는 거는 단지 그런 풍경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런 곳에서 이제 체험하면서 굉장히 좋아라 하는 우리 자신들의 자화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 역시도 이 카메라의 작동법이 나오는데 여기 아이들에게 들어가서 블랙호크에 들어가서 기관총을 막 쏘라고 쏘는 거를 아빠가 찍죠. 그럼 대부분의 어른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누구누구야 대체 어딜 보고 있는 거야? 아빠를 보고 쏘라고 아빠를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당연히 총알이 안 나가지 않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흔히들 이제 카메라의 작동 방식과 총의 작동 방식을 되게 비슷하다고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뭔가를 겨누고 또 매거진, 필름을 장착하는 것도 필름도 매거진이라고 하고 총알을 장착하는 것도 매거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부품의 용어를 또 공유를 해요. 작동 방식에 있어서도. 그래서 아빠도 총을 쏘고 아이도 총을 쏘고 아빠도 겨누고 아이도 겨누고 그러니까 이거가 일종의 총 대 총, 쏴 대 쏴, 실제로 작동하면 헉 대 헉이 되는 이런 풍경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아프가니스탄이랄지 이라크랄지 이런 아랍 중동 지역에서 아이들이 총을 들고 있는 거 볼 때, 야, 쟤네들은 애들까지도 이제 군사훈련을 시킨다. 또 북한 아이들이 그런 걸 쓰면 그런 장면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진으로 접한다. 그러면 북한 진짜 갈 때까지 갔구나라고 욕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역시도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북한이 니네들은 애들 군사훈련 시킨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그건 오해야. 이거는 체험 학습일 뿐이야 라고 얘기하겠지만 그 사람이 오해하는 거는 이 단서를 통해서 오해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누군가를 그렇게 판단할 때 어쩌면은 그것이 직접적으로 훈련을 시키고 있는 장면이 아닐 수도 있거나 기타 어떤 다른 맥락에 있는 것인데 우리가 다른 식으로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어쨌든 다양한 다른 현상들을 되짚어보기 역시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작업한 겁니다. 큰 줄기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이것이 일종의 분단 기획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 안에 완전히 포함되느냐라고 하면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쌍용차랄지 그런 이제 노동 현장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이 싸워나가는 과정이랄지 아니면 뭐 밀양의 송전탑 관련된 어떤 갈등이랄지 이런 것들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제가 진행하고 있는 분단 연작에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작동하는 방식에서는 분단의 폭력성, 분단 논리의 폭력성들이 여지없이 또 작동했던 그런 현장이라는 것. 그리고 저는 그런 방식으로 그것 역시도 바라보려고 했다라고 하는 뭐 그 정도고요. 강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분단의 폭력성을 아주 직접적으로 드러낸 그런 사건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일단은 이제 제주 4.3의 피 비린내가 지워진 지 오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도 못한 그런 공간에서 다시 육지 경찰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그 과정에서 육지 권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국가 권력이 그 섬에 자행하는 어떤 폭력의 모습들은 70년 전 4.3과 사뭇 다를지라도 작동 방식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은 크게 다르지는 않다. 그리고 거기 안에서도 사실 마찬가지로 주민들을 또 초대해서 우리 무기가 이렇게나 좋아요 라는 식의 무기 시연 같은 것들을 하는 그런 모습들은 좋은 살인의 맥락에도 같이 뭐 포함되고 그래서 제 작업들 대부분이 어떤 작업은 분명하게 이 작업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면 용산 참사랄지 이런 것겠지만 또 어떤 작업들은 분단의 향기와 비상국가와 또 블랙후크단과 이런 것들이 또 망각기기와 이런 것들이 서로 막 이렇게 여기다 갖다 놔도 되는 작업이네 라고 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고 그게 제가 작업을 하는 하나의 방식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단초들을 그냥 버리지 않고 다른 작업으로 이어나가는 그래서
가지치기를 계속 해 나가는, 그래서 저 자신도 분단을 그냥 뭉뚱그리지 않고 조금은 구체적인 가지를 쳐서 이것들의 조금은 세밀한 단면들을 드러내는 그런 작업으로 이어나가려고 했던 거고요. 시인 김남주 씨가 얘기했던 38선은 38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가 저는 분단이라고 하는 것이 꼭 뭐 북한은 북한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이제 붉은틀 작업이고 또 분단은 분단의 일종의 분단 특수공간, DMZ랄지 아니면 뭐 어떤 접경 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우리가 아주 일상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도 분단 논리는 때로는 작동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드러내는 것들. 용산 참사 같은 경우에는 10주기가 될 때 작업들을 모아서 책을 만들고 싶었는데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그냥 하나의 과제로 남아 있고 또 망각기계 역시도 이 광주항쟁 40년을 맞아서 망월동 자체가 완전히 새 단장을 해버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작업을 조금은 이제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한번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뭐 완전히 새로운 작업을 뭐 새롭게 출발 딱 한다랄지 뭐 이런 것보다는 기존에 있던 작업들을 어떻게 다시 정리하거나 가닥을 잡거나 그리고 미처 작업을 해놓고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그걸 정리하지 못했던 것들에 새로운 뭐 이름을 부여하거나 이렇게 방향을 잡아서 좀 정리해보고 싶은 그런 게 제일 많죠. 새로운 작업을 아주 하는 것도 무척 중요한 일이겠지만 해놓은 작업들을 그때는 필요해서 해놓고서 그냥 계속 미뤄두고 방치해 놓는 것도 그것도 못할 짓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들여다보기 하는 거가 특히 이제 그때 그 어떤 작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의 시선과 지금의 또 시선이 달라지기도 했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필름을 보면서도 왜 이 사진을 선택했지? 이게 훨씬 더 내가 보기엔 더 중요하고 이야기거리가 많은 장면인데 왜 이걸 뺐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장면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다 찬찬히 들여다보는 작업이 새로운 작업을 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그냥 어떤 수많은 또 갈등이나 어떤 싸움 그런 현장들을 바라보기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장면들 바라보면서 어떤 입장을 가지기도 하지만 매번 이제 확신을 갖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스스로에게도 왜 너는 그런 걸 확신을 갖지 못하느냐 그런 질문들을 던져보기도 하고 또 어떤 확신에 차서 무언가를 밀고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참 한편으로는 경이롭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한데 나는 그런 그릇은 안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거니와 지금 생각해보면 나 스스로 그런 확신을 갖지 않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스스로에게 계속 주문을 걸었던 거 아닐까. 확신하지 못하는 태도가 어떻게 보면은 제가 무언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계속 이어나가는 하나의 원천이 되지 않았을까. 조금 무책임하게 얘기하면 호기심 같은 것들을 놓치지 않게 된 그것에는 어떤 확신하지 못하는 내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떤 작업을 하는 사람에게 호기심이라고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어떤 안테나를 계속 세우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 안테나가 때로는 부러지기도 하고 훼손되기도 하고 구부러지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안테나를 세우는 것, 특히 이제 수신 안테나를 세우는 것이 발신 안테나를 세우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버리지 않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뭐 그게 사실은 제일 어려운 일이기도 한데 그 그래야만 작업을 계속해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또 저 역시도 항상 큰 과제가 작업을 계속해 나가는 거였고 이번 작업을 발판으로 다음 작업을 그것이 의미적이건 아니면 경제적이건 이번 작업을 한 발판으로 삼아서 다음 작업을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 왔으니까 그 다음 작업을 계속 밀고 나가려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안테나를 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설령 좀 힘들지라도 그런 길을 이제 택한 이상 어쩔 수 없는 거죠. 예.